이번에는 기초 영양 파트입니다, 여러분. 기초 영양. 자, 기초 영양에서 우리가 3대 영양소 이래 말하면 탄단지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3대 영양소 말고 6대 영양소까지 해볼까? 6대 영양소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탄단지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 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에다가 비타민, 무기질, 물 해가지고 6대 영양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초대사량이라는 거겠죠. 자, 기초대사량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생활 유지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에요. 이 사람이 숨이 꼴까닥이라도 붙어 있으려면 이때 최소한 에너지 칼로리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단답형으로 알아두세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그거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초대사량을 검사를 병원에서 한다면 병원에서 기초대사량 체크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냐면요. 기초대사량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했다시피 우리 몸에 쉽게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거를 기초대사량이라 그랬어. 보일러를 막 가동을 시켜야 돼. 그럼 이런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자가 갑상선 질환자야.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너무 올라갔다 이래 말하면 보일러가 너무 세게 돌아가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너무 떨어졌다면은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검사합시다 이래 말했다면 그 사람은 갑상선 질환자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갑상선 질환자들한테 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를 재는 거라서요. 환자가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할 겁니다. 식사하면 여러분 안에서 장운동이 일어나려고 보일러 막 돌려야 되잖아. 보일러 거의 안 돌리고 겨울잠 자듯이 만든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그리고 겨울잠 자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잠들지 않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돌아다니지도 마. 누운 상태에서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요,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추워서 몸에서 아우 추워라 하고 보일러 막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적정한 온도에서 측정할 거야.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갑상선 질환자 측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높다 낮다 그런 부분인데 단답형으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체표 면적이 크면, 자, 체표 면적은 몸뚱아리 면적이에요. 몸뚱아리 면적이 크면 여러분 생각해봐. 보일러 많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방 안을 골고루 떳떳하게 하려면 방이 넓으면, 그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어떻다? 높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보다 어떻다?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남자가 높아요. 체표 면적이 크면 높고, 남자가 훨씬 기초대사량이 칼로리 더 많이 써야 돼. 높아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여러분 여름철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여러분 춥지. 추우니까 보일러 가동시켜야 돼요. 보일러 안 떼도 돼요. 보일러 가동시켜야 되지. 보일러 돌리는 게 기초대사량이라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야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반면 여름에는 안 떼도, 크게 안 떼도 춥지 않잖아. 기초대사량이 낮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 어릴수록 몸에서 막 보일러 가동이 잘 돼. 그래서 어릴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면 보일러 막 돌아가.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전맥일 때, 월경 직전에, 우리 월경 직전에 막 당기 땡기고 막 좀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근육질이에요.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근육질에 날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러면 노인은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요. 노인은.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에너지를 안 써서요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살이 찌는 거야. 이때는 근육질이라는 건 살이 쪘다는 게 아니라 근육이야. 그런 사람, 날씬한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호르몬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9번에서 그랬죠. 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보일러 돌리는 호르몬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티록신이라 그랬어. 이 티록신이 분비는 기초대사량을 올려줘요. 그 다음에 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거에서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기초대사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에피네프린하고 성장 호르몬은요, 혈당도 올려. 그래서 당을 막 올리면서 업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결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하는 거는 티록신이라든지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체표 면적이 넓으면 어떻다고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높다?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겨울하고 여름 중에서 누가 높아요? 겨울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누가 높아요? 어릴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높아요. 수유할 때 높아요. 월경 직전에 높아요. 그 다음에 근육질 기초대사량 높아요. 티록신 기초대사량 올려. 에피네프린 올려. 성장 호르몬 올라가.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인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살이 찐다라고 했습니다.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양에서 식이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사의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사 형태 하면은 유동식이라는 게 있겠죠. 자, 유동식은 어떤 거예요? 유자가 액체, 흐른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액체 형태 음식은 어디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수술하고 났을 때 식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고 나서 가스가 나왔어. 그럼 처음에 뭐 주죠? 차, 유, 연, 경, 일 순서로 준다 그랬죠. 수술하고 나서 식이 섭취 순서 하면은 차, 유, 연, 경, 일 준댔어요. 처음에 보리차 줘봐요. 그럼 괜찮다 하면은 그 다음 뭐 주라고요? 유동식을 준다고요. 이 유동식이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1단계 식사가 되는 거지. 차는 식사는 아니잖아. 물이니까. 그래서 1단계 식사가 뭐라고요? 유동식이야. 유동식. 그리고 이 유동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보면 대표적으로 맑은 국물, 미음이라든지 맑은 국물 있죠. 요런 게 액체잖아. 유동식이에요. 그리고 이 유동식은 언제 주냐면 위관으로 음식을 줄 때, 위관으로 주는 거, 그거를 관으로 주는 급식이다. 그래서 관급식이라고 했죠. 위관으로 주는 거야. 위관으로 줄 때 여러분 김치 다져서 줄 수 없잖아요. 그때 액체 형태로 주는 거죠. 이런 식사가 유동식입니다. 결론, 자, 맑은 국물 또는 관급식의 형태의 식이가 어떤 식사냐 이래 말하면 유동식입니다. 액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형태고 이번에 두 번째는 연식이야. 연식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얘는 액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고체이기도 해요. 반고형. 이때 반고형은 형태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약간 몽글몽글하게 형태가 있는 거, 딱딱하게 있지 않은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두부, 그 다음에 순두부, 특히 순두부, 연두부 이런 거 있죠. 연두부 이런 거. 그래서 연식하면 연두부 떠올리세요. 연두부. 그 다음에 달걀찜, 그 다음에 과즙, 그 다음에 가자미찜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약간 으깨지잖아. 잇몸으로. 그래서 잇몸으로 으깨지는 요런 종류의 음식들을 뭐라고 한다? 연식이라고 합니다. 카스테라, 연식, 푸딩, 연식, 찜 이런 거, 가자미찜 살짝 으깨지잖아요. 연식, 달걀찜, 연식, 연두부, 연식입니다. 되셨습니까? 연식. 그래서 이런 연식 같은 경우는 편도선 절제 수술 환자들한테 연식, 아이스크림 형태 같은 거로 된 거 있죠?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연장으로 몇 년 전
에도 면장으로 나왔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삼키는 능력이 부족하대요.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한테 어떤 음식이 좋냐 이래 말하면 삼키는 게 힘드니까 유동식 같은 거보다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 연두부. 삼키는 게 좀 힘드니까요. 꿀꺽 삼키는 게 힘드니까 연두부 같은 음식이 좋아요. 그럼 연두부 같은 음식이 무슨 식사입니까? 연식이 되겠죠. 연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식이라는 거 있어. 자, 경식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다진 거야. 우리 야채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야채 다져서 하잖아요. 잘게 다진 거. 그런 다진 음식을 알갱이가 조그맣게 있는 음식을 경식이라고 합니다. 죽 같은 거 할 때, 그죠? 야채죽 이런 거 할 때요.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은 여기 안 적었지만 아무거나 드세요 하는 게 일반식이겠지. 됐나요? 그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묻는 거는 어떤 거 많이 물을까? 유동식, 그 다음에 연식 두 가지 많이 물어볼 겁니다. 특히 연식을 참 많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로 여러분 이양식이라는 게 있어. 이양식. 그러면 이때 이양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했을 때 이양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변 중에서 여러분 이행변이라는 거 있었죠. 이행변. 그럼 이행변 하는 게 뭐예요?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넘어가는 거. 중간에 있는 거를 이행변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때 이양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식사가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 전 단계, 그 식사를 이양식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차유영경일이라고 했을 때 일반식 있지? 이 일반식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이양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차유영경 요까지가 일반식 앞단계가 이양식이라고. 그래서 이양식은 일반식 앞단계를 이양식이라고 한다. 그냥 용어 정의는 한번 알아둡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3대 영양소 대표적인 거죠. 탄수화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권장량이 어느 정도다? 65% 정도가 권장량이래요. 그럼 탄수화물은 중요한 게 모든 조직에 에너지를 내는 원이다. 에너지를 낸다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열량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급원이라고 말하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하죠. 왜? 그거 맞는 말이야. 밥을 먹어야 칼로리, 열량을 낼 수 있거든. 힘이 나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탄수화물인데 특히 이 탄수화물, 당이 필요한 곳이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뇌세포라 그랬어. 그래서 뇌세포는요 어떤 것만 쓰냐면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 거야. 뇌세포가.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저혈당에 자주 빠지면 어디에 굉장히 안 좋을까? 뇌세포에 굉장히 안 좋겠죠. 뇌세포에.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주요 공급원이다.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있었잖아. 우리 했죠. 소화액에는 어떤 게 있다? 침에서도 있다, 여러분.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 어떤 거 있었어요? 프티알린이라고 있었죠. 인체 구조화 기능 했었죠. 타액에서 나오는 프티알린, 탄수화물 소화시켜.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거 어떤 거요? 아밀라제라는 거. 이거 탄수화물 소화시켜요. 맞나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 여러분, 최종 분해라는 말은 마지막 쪼개진 마지막 모습. 쪼개졌을 때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이 뭐라고요? 포도당이다. 다른 말로 글루코스다 이렇게 말했죠. 기억하실 것. 그래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는데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포도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탄수화물은 당을 내기 때문에 그 당에는 단당류라는 거는 당세포가 하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당류 하는 거는 포도당이 몇 개 붙어 있다? 2개 붙어 있다는 거야. 다당류 하는 거는 포도당이 몇 개 붙어 있다?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여러 개가.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올리고당 있죠. 올리고당 이런 거 우리
그 슈퍼에 팔잖아요. 그런 거는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 그럼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이 상태로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 마지막 최종적으로 포도당 하나로 쪼개져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올리고당이 들어오면 바로 당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쪼개져야 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쪼개져야 돼.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더 쪼개가지고 마지막에 하나씩 쪼개져야 돼. 포도당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흡수되는데 쪼개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그래서 다당류는요, 먹었을 때 혈당이 금방 오르지 않고요, 포도당으로 하나하나 쪼개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요? 빨리 오르는 게 좋아요? 천천히 오르는 게 좋지.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다? 다당류가 좋은 거예요. 다당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하나로 쪼개진 거, 포도당 하나로 딱 쪼개져 있는 건 단당류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단당류 하면은 과당 있죠. 과일에 있는 당 또는 포도당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먹으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먹자마자 흡수가 바로 될 거야. 그래서 혈당을 엄청나게 빨리 올리는 거는 단당류야.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 그 다음에 과일에 있는 당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 먹고 다른 거 안 먹지? 살찐다 오히려? 당이 빨리 올라. 그래서 우리가 또 단식 한다면서 포도만 먹지. 포도 얼마 당이 많은데요. 그래서 포도만 먹으면 또 절대 안 죽어요. 그만큼 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당은요, 혈당을 빨리 올려요. 결론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거 4번에서 다른 걸 기억 못 하더라도 이 말은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어떻다? 단당류는 줄이는 게 좋아요. 단당류는요. 그리고 흰 설탕 이런 거 단당류거든.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늘리는 게 좋아요. 당을 먹어야 된다면, 어차피 먹는다면. 그래서 노인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 환자들도 그렇고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는 늘린다. 그거 기억하실 것. 됐죠?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방입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한 어느 정도가 좋다 그랬어요? 65%. 지방은요, 한 20% 정도가 좋아요. 20% 정도가. 그러면 지방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도 에너지를 내.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고기 같은 거 기름기 든든하게 먹으면 에너지 내서 힘도 나거든. 그래서 지방 에너지 내. 그러나 에너지를 내는 가장 주연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누구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두 번째가 에너지 내는 게 지방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방이 많으면 추워 안 추워? 별로 안 춥지 않아? 그죠? 그래서 신체 온도도 유지돼. 그리고 또 지방은 밑에 보시면 주로 어디서 소화가 된다? 소장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3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은 어떤 게 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지. 뭐였어요? 담즙. 간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지방 소화시키는 것도 어디서 만들어져요? 췌장에서 만들어지죠. 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였지? 리파아제 하는 거죠. 리파아제, 이거 지방 소화시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탄수화물은 최종 분해 산물이 뭐였죠? 포도당. 쪼개졌을 때. 그런데 지방은 우리 인체 구조와 기능할 때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어.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방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 했을 때 포화 지방이 있고 불포화 지방이 있어. 그럼 여러분 다 까먹더라도 어떤 말은 기억하자. 포화지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포화지방이야. 포화지방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하면 올리브유 이런 게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러면 포화지방은 기름만 끼게 하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포화지방은 어떻게 하자? 줄이고 불포화지방은 늘려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아까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를 늘려라.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단당류, 안 좋은 게 포화지방. 됐죠? 그거는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65%, 그 다음에 지방은 20%, 단백질은 15%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그랬죠. 임신했을 때 태아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지만 그 뼈대에 살을 붙여야 되는 데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랬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단백질은 생체 조직을 이루는 주 성분이 될 거야. 조직을 만드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어떤 효과도 있다? 상처 치유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상처 치유 촉진. 그래서 상처 치유 촉진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중에서는 뭐가 있었죠? 비타민 C라는 게 있었었죠. 그죠? 상처 치유 촉진이라는 거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기 쉽다? 과시옥합병 하는 거 생기기가 쉽다. 그래서 과시옥합병은 발육이 멈추고 빈혈, 부종 이런 게 생기는 게 과시옥합병이라는 겁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부족하면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겠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아까 탄수화물은 마지막 쪼개졌을 때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 포도당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지방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했었어. 맞나요? 그러면 단백질은 마지막으로 쪼개지면 분해되면 어떤 모습으로 쪼개진다? 아미노산으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랑 3번이 헷갈리지 마세요. 3번은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이에요. 여러분, 대사산물이라는 말은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그럼 다 쓰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는 어떤 거냐면요. 암모니아라는 거야. 암모니아. 이거는 단백질 찌꺼기야. 근데 이 암모니아는 나가야 돼.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 찌꺼기라서요. 독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간이 화장실 같은데 야외에 있으면 그 막 화장실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 이런 말 하죠. 그거는 독소가 있어. 그럼 이거는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게 도와주는 장기가 간이 한다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간이 나빠서 간경화증 같은 걸로 환자가 간성 혼수에 빠진다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암모니아가 몸에서 안 나가서 그래. 암모니아가 그럼 암모니아 수치가 몸에 쌓여서 독소가 막 혈관을 돌고 타서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게 간성 혼수야. 그럼 이 간성 혼수를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찌꺼기 암모니아가 더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쌓일 거 아니야. 그래서 간성 혼수를 안 생기게 하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암모니아가 덜 쌓이겠지. 그래서 이땐 어떤 식사를 해요? 저단백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단백질의 최종 찌꺼기는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 헷갈리지 마실 것. 그리고 간성 혼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사를 해야 된다? 저단백을 해야 한다.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단백질의 소화 효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나와. 위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펩신이라는 게 있었어. 펩신. 그럼 펩신은 단백질 소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또 췌장에서도 나오지. 췌장에서 나오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트립신 이런 거요. 그죠? 나와. 그럼 장에서도 여러분 장애인 말락 이런 거 할 때 에렙신 있었거든.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 소화예요. 됐나요? 보시고 그 다음 5번은 여러분 참고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단백질의 종류예요. 단백질 종류에는 크게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 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 알아놔요. 필수 아미노산은요, 몸에서 합성을 못하니까 필수라는 말은 반드시 음식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음식으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 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음식으로 꼭 안 먹어도 되는 거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필수적으로 뭐가 된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이 필수 아미노산의 요 종류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류람의 페트트 발리라고 적어놨어요. 앞대가리만 눈도장 찍어도 돼. 이걸 뭐 말라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우선은 이류람의 여러분 요거 적어놔. 이류람의 페트트 발리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때 이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는 놓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는 두세요. 이소루신입니다. 이루라메 할 때 이소루신, 그 다음에 류신, 그 다음에 라 하는 거는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그 다음에 메 하는 거는 메티오닌. 그 다음에 페 하는 게 이거 여러분 알지 않나?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던데 페닐알라닌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선천성 대사장에 페닐 나왔잖아요. 페닐알라닌 혈증 이런 거 나왔잖아요. 고페닐알라닌 혈증 나왔죠. 그거야. 그래서 제가 단백질이라고 했거든요.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어요. 페닐알라닌 하는 거 페예요. 그 다음에 트 하는 거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그 다음에 또 트레오닌입니다. 트레오닌. 그 다음에 발린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티딘입니다. 히스타민이 아니고 히스티딘입니다. 그래서 이류람의 페트트 발희이라고 그냥 앞대가리만 저도 했어요. 저도 다 못 외우겠어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앞대가리만 정도 기억해도 되고 그냥 필수 아미노산에 이런 게 들어가더라 정도만 보시고 모르겠다 그냥 버려. 아셨죠? 근데 이것저것 다 버리면 안 돼. 제가 다 버리면 60점 못 받으면 어떡해요? 하셨죠? 요 정도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라는 말은 음식으로 필수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되셨죠? 적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자, 비타민은 6대 영양소에 들어가죠. 자, 비타민은 여러분 꼭 필요하다? 생명 유지에 필요해요. 생명 유지에. 사람이 살려면 에너지를 내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도 생명 유지에 필요해요. 그리고 얘는 성장도 촉진하고 또 얘가 하는 일은 내 몸의 대사, 보일러 돌려주는 일을요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의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교라고 하잖아. 효소작용을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조효소라고 합니다.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밑에 두 번째 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질병 치유나 상처 치유 촉진하면은 비타민 중에서 어떤 거다? 비타민 C 하는 게 상처 치유 촉진인 거죠. 단백질하고 비타민 C 두 가지인 거죠. 자, 비타민에는 크게 숲을 그려본다면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 있죠. A, D, E, K 하는 게 있고 또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 지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지용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다는 거야. 기름에 녹아. 지용성 비타민은. 그리고 이거는요. 지용성 비타민은요. 체내에 저장됩니다. 좀 이따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같은 거는요. 여러분 많이 먹어봤자 소용없어. 하루에 과하게 먹어봤자 다 소변으로 다 나가.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요. 어떻다? 체내에 저장돼요.
체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 같은 것도 여러분 매일 맞거나 뭐 매주 맞거나 그러지 않잖아. 3개월, 6개월 뭐 이런 단위로 맞잖아요. 그래서 체내에 저장된다는 거. 체내에 저장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독성이 좀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자기 혼자서 운반되지 않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운반됩니다.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체내에 저장된다는 거, 그게 지용성입니다. 그럼 그 지용성에서 기억하실 거는 ADEK가 지용성이고,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데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부족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부족하면.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A, D, E, K 네 가지밖에 없어. A, D, E, K입니다. 그럼 이 A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비타민 A는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일을 해. 상피세포. 그럼 상피세포라는 건 여러분, 피부 표면 있죠? 그 표면의 세포를 보호해서 우리 여드름 같은 거 막 생겼을 때 좀 껍질 나고 까졌어. 상처가 패였어. 그럼 그런 상처를 낫게 할 때 비타민 A를 주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를 연고 발라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디에 좋다? 눈에 좋아. 눈에.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거? 야맹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타민 A 하면은 야맹증,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그 다음에 비타민 D 하면은요, 햇빛이잖아. 그럼 햇빛 하면 어떤 햇빛? 자외선.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타민 D는 자외선이야. 자외선. 그럼 이때 자외선인데 이 비타민 D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칼슘이나 인 이런 뼈에 도움이 되는 무기질이 뼈에 들러붙게 하는 것에 도와줘. 그럼 결론적으로 뼈에 도움이 되는 게 뭐다? 비타민 D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너무 중요하죠. 뭐가 생긴다고요? 구루병이 생긴다 하는 거. 그래서 비타민 D 하면은 자외선, 구루병 떠올리실 거. 그럼 이게 안 생기려면 자외선 째야 되니까 일광욕 한다는 거. 일광욕. 그 다음에 비타민 E 하면은 뭐라고요? 불임. 동물에게서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타민 K라고 돼 있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K도. 자, K 하면은 뭐다? 출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왜? K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데 혈액 응고 역할을 한다는 거. 적어두세요. 혈액 응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자, 수용성은 어디에 녹는다는 소리예요? 물에 녹는다는 소리야. 물에 녹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아까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됐어요? 저장 안 됐어요? 얘는 체내에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소변으로 많이 먹어봤자 저장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용성은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단백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수용성은요. 단백질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어떡한다? 혈액 내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 단백질 도움 필요 없어. 자기 혼자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지용성은 독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독성이 있다 없다? 독성이 없어요. 그게 수용성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수용성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럼 저장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야? 매일 섭취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매일. 되셨죠?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종류를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의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니아신이라는 게 있어. 니아신. 자, 니아신은 비타민 B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비타민 B 3번 니아신이 부족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특이하다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한데 설사를 하고요. 비타민이 부족한데 치매도 생길 수 있고요.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 이 세 가지 3대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펠라그라병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가 부족했을 때다? 니아신이 부족했을 때요. 비타민 B 3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질환. 단답형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비타민 6번 있죠. 6번. 6번인데 6번이라고만 알면 안 됩니까? 예전에 비타민 C 있지. 이 C를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C라고 말했으면 알았는데 아스코르빈산이라 말해서 수험생들이 많이도 틀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6번을 6번이라고도 하지만 피리독신이라고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은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 그래서 이 피리독신이 부족하면요. 빈혈이 생겨. 그래서 아까 결핵약 할 때 그러지 않았나? 이소니아지드. 이 결핵약을 먹으면 말초신경염이 생기는데 비타민 B 6번하고 먹어주면 조금 그런 부작용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이소니아지드와 함께 복용하라라는 말 했었어요. 자, 결론 비타민 B 6번이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빈혈이 생긴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엽산 기억하셔야 되겠죠? 모성간호에도 나왔죠? 엽산. 자, 엽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 9번이거든요. 이 비타민 B 9번이 부족하면 어떤 게 생긴다? 빈혈. 인부한테는 빈혈이 생기고 태아한테는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했죠. 태아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엽산. 그 다음에 4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4번에 보면 비타민 B 12번 있죠. 비타민 B 12번. 자, 비타민 B 12번은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코발라민. 그럼 이 비타민 B 12번은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빈혈이 아까 어떤 거였어? B 6번이었어. 6번은 빈혈이거든. 6번의 2배야. 2배야. 그러니까 빈혈이 엄청 심하겠죠? 악성 빈혈이에요. 그래서 악성 빈혈 하면은 비타민 B 12번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비타민 C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고 이게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어떤 거? 괴혈병.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철분약을 복용할 때 비타민 C와 먹어주면 철분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어라 라고 했거든. 그래서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게 누가 한다고요? 비타민 C가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단백질과 비타민 C 이 두 가지는 상처 회복을 어떻게 한다? 촉진한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용성 비타민의 A, D, K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수용성 비타민의 엽산, 코발라민 B 12번, 그 다음에 비타민 C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되셨죠? 비타민입니다.